자, 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가 됐는데 이게 더 확산이 안 되게, 그러니까 정말 위기가 고조가 되지 않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더 노력할 것 같고 예. 우리 정부를 좀 말리는 그런 국제사회의 모습이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그러게 좀 바라는 마음도 좀 있고요. 그게 좀 필요하다. 근데 이제 국제사회 국제 정세가 좀 만만치가 않은 게 북한과 러시아는 밀착을 하고 이번에 푸틴이 북한에 가가지고 사실 이런 내용의 협정을 했어요. 서로가 침략당하면 서로를 지원한다. 이 취지를 보면은 골자를 보면 이 내용이 담긴 것으로 갔기 때문에 자동군사 개입 조항이 사실상 되산한 게 아니냐. 물론 뭐 조건이 달려 있고 그렇긴 하지만 너무 밀착이 되다 보니까 북한 뒤에는 러시아가 있고 또 우리 뒤에는 미국이 있고 이렇게 되면서 옛날에 지금 6.25 전쟁 74주년이 됐지만은 6.25 전쟁 때 그런 국제 정세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북러 회담은? 진짜 그 북러 정상회담을 지켜보면서 대한민국의 이 외교가 네. 도대체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이렇게 참담한 현실을 마주하게 됐을까 하는 그런 정말 그 자괴감과 네. 그 우려와 불안을 정말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그 노태우 정권 이후 그 북방 외교를 유지해 왔던 네. 그 30년 동안의 노력이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겁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이제 3년 차 접어들고 있는데 네. 정말 그 언론에서도 이따금씩 그 나오는 것처럼 눈 떠 보니까 우리가 네. 후진국 반열에 들어 있다라고 하는 이 말들처럼 네. 이 30년 동안 정말 그 노력해온 네. 모든 것들을 아하. 이렇게 한순간에 그 과거로, 무너뜨릴 수 있을까? 과거로 완전히 냉전 시대로 돌아가 버린 냉전 느낌이 시대로 들어요. 돌아갔어요. 이 대미 중심의 일방 외교가 국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네. 항상 고려해야 되는데 이런 고려가 없습니다. 국정 운영의 중심에는 대한민국의 국익이 전제돼야 되고 국익이 모든 가치 판단 기준의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국익을 중심으로 해서 외교든 네. 안보든 경제든 모든 분야가 그 판단되어져야 되는데 너무 단순합니다. 예. 정말 이 신냉전 구도로 한반도를 지금 끌고 가고 있는 이 윤석열 정부의 이 행태에 네. 이 안타까움을 넘어서 정말 이 저 불안감까지 생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우리 대통령실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수준이 러시아의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뭐 경고를 하고 그다음에 이 주한 러시아 대사를 초치하기도 하고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또 강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 발언도 그렇고 어떻게 보십니까, 처장님? 지금 이제 국제 정세가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당연히 어떤 튼튼한 국방은 뭐 기본입니다. 그리고 외교적으로 또 유능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위기에 대해서 관리를 잘해야 되고요. 이런 게 필요한데 지금 보면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힘만 쓰는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외교적으로 완전히 무능하지 않습니까? 몰빵 외교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미일 몰빵 네. 외교만 하면서 이제 국제적으로도 우리가 외교 참사를 굉장히 많이 겪었고요.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위기 관리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3월달, 4월달에 예상되었던 그런 한반도 위기에 대해서도 미국에 의해서 이게 관리가 되지 윤석열 대통령이 오히려 위기를 촉발시키려는 발언만 했단 말입니다. 지금 또 확성기 방송이라든가 대북 전단 오물풍선 이런 걸로 솔직히 말해서 조금 쪽팔리지 않습니까? 한반도가 지금 어떻게 된 게 국제적으로 뭐 오물이나 막 서로 보내고 뭐 이런 식의 참 부끄럽고 쪽팔린 나라가 되어버렸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는 위기 관리를 전혀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군사 조약을 체결해서 이게 지금 한반도 안보 상황에 분명히 새로운 위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거기다 대놓고 계속 이 위기를 증폭시키는 그런 발언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조금 유화적인 발언입니다. 굉장히 그 자기 만족성만 높이는 그런 발언이지 실제로 위기를 관리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네. 오히려 더 역효과만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뭐 저기 우리가 실질적으로 러시아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다양한 카드를 우리가 준비하는 건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에 대해서 우크라이나에다가 우리가 살상무기 지원하겠다 이렇게 하면은요, 이거는 우리 국내 법적으로도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고요. 예. 과거에도 우크라이나 전쟁 발생했을 때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살상무기 제공하자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국내법적으로 그런 게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계속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그렇게 조약 체결하니까 네. 우크라이나다 살상무기 제공하겠다는 거는 푸틴의 성질을 건드리는 거예요. 이게 외교입니까? 동네 어린이들 꼬마애들 싸우는 것이지.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도 살상무기 보내면 큰 실수다. 바로 또 그럼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게 경고를 하더라고요. 불을 지르는 거예요. 위기 관리가 아니라 위기를 증폭시키는 언행들을 지금 우리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안보 무능, 위기 관리 무능, 그렇기 때문에 국민 불안만 늘어나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네요. 아니 진짜 이거 계속해서 긴장을 고조시키는데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뒤에 이제 미국이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고, 미국과 러시아가 대응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러시아 편 들 수 없는 거 아니냐.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해가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가 서방을 도와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우리 편 아니냐. 뭐 이런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 주장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분법이죠. 극단적 이분법. 이분법. 그러니까 우리 외교라는 거는 네. 우리의 입지, 우리의 회색지대 영역들을 굉장히 넓혀놔야 됩니다. 극단적인 곳들은 전쟁할 때 양쪽으로 극단화시키는 것이고, 네. 외교는 우리의 활동의 공간들을 계속 넓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러시아하고 지금 우리가 전쟁하겠다고 말하는 건 다름없지 않습니까? 네. 이거 외교가 아니죠. 국가에서 수행해야 될 것들이 외교는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대 정부들이 많은 노력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은 또 외교 잘하는 그걸 통해 가지고 네. 우리나라의 국격을 이만큼 높여왔는데 이거 지금 동네 꼬맹이들 싸우는 수준으로 우리 외교를 지금 격화시켜 버리고 있는 겁니다. 외교가 안 보인다고 볼 수 네. 있는데 예. 그렇죠. 근데 그 내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입만 열면 아주 그 대단한 그 대비 태세를 네. 지금 갖추고 또 튼튼한 뭐 안보 태세, 입만 열면 그런 표현을 써요. 네. 또 이 지금 현 정부의 그 안보 국방 관계자들도 대부분 아주 그 지난 정부와 보다 엄청나게 저 뛰어난 그런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하는데 기실 지금 들여다보면 하나도 지금 그 퇴행하고 있어요. 지금 퇴행하고 그럼요. 지난번에 그 용산 상공의 그 무인기가 수시간 예. 동안 그 침범해서 한 대도 격추 못하고 돌아간 그런 일들이 발생한지 예. 지금 그러면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저 오물풍선이 오물풍선.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용산 그렇죠. 내까지 대통령실 앞에 앞에까지 대통령실 떨어지는 지나서 이태원까지 그러면 가고 그동안 도대체 어떤 태세를 갖추고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가 네. 문제고, 그다음에 지금 군 내부에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정말 그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 이번에 그 최혜병 특검과 관련돼서 밝혀진 네. 이 사항들은 도저히 태세를 갖추고 있는 군이냐 하는 그 의구심을 국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장관은 끊임없이 즉강끝이니 뭐니 하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장관으로서 네. 표현할 수 없는 이런 표현들로 그 긴장감만 아. 그 조성하고, 이 사항들이 사실은 많은 부분 그 국민들은 네. 사실은 냉정합니다. 음. 그리고 냉정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 우려하고 있습니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접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생업에 이제 직접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 민통선 안에 들어가서 농사도 짓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필요한 사항들을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음. 민통선 출입부터 시작해서 생업 자체에 지장을 받고, 생업에 지장을 받으면 네. 불안감이 음.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을 언제까지 이렇게 불안한 상태로 네. 우리 국민들을 둘 것이냐. 음. 국민들은 적어도 안정적인 삶을 네. 살아야 되고, 그리고 최소한 이 평화가 일상화돼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정부를 운영하는 국정을 운영하는 그 책임자들은 네. 그렇게 해줘야죠. 지금은 그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퇴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특히 네. 외교적인 문제를 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선봉에 서가지고 한미일 중에 제일 앞에 서 있는 모습, 중국과 러시아, 북한은 겨냥하고 있는 모습인데 일본은 북한하고 또 대화를 하려고 하고 있고 또 미국도 중국과에 계속해서 소통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모습 볼 때 또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만약에 된다면 러시아 관계도 풀려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만 완전히 낙동강 오디알처럼 이렇게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이 아닌가. 외교적으로 우리가 잃는 것만 정말 왕창 쏟아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방송 마무리할 시간 다 됐죠. 네. 네. 마지막으로 어. 하고 싶은 말 없냐고 여쭤볼까 봐서 지금 대비하고 있습니다. 데뷔하고 있었어요? 네. 예. 자 그러면 그 외교적인 상황과 포함해가지고 네. 남북 관계 음. 또 오늘 6.25 74주년을 네. 맞아가지고 평화를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한번 만들 수 있을까? 네. 이 얘기를 좀 하면서 우리 처장님 말씀은 마지막 들어보죠. 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네. 목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김동균 장관님이 계속 말씀하셨지만은 접경 지역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네. DMZ 일대가 불안하고 그거는 남북한에 뭐 오물풍선이 오고 가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한반도 주변 정세가 지금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뭘 해야 되느냐? 네. DMZ로 가야 되는 겁니다. DMZ로 가야 네, 된다. 비무장지대로 가자. 비무장지대로 네, 가자. 그래서 물론 예. 이제 비무장지대라는 거는 네. 법적으로는 그 사람이 비무장지대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우리가 관습적으로는 접경지대 일대까지 다 비무장지대라고 하는데요. 네.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에서 음. DMZ 길라잡이 학교라는 거를 7월 3일부터 7월 11월까지 1년 내내 합니다. 그거 그래요? 제가 1년 내내? 아까 보내드렸는데 혹시 네, 화면 저희가 띄워줄 수 한번 있나요? 화면 한번 네. 근데 이제 띄워드리겠습니다. 이 DMZ 길라잡이 학교에서는 네. 그 7월 3일부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제 7월 3일 날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이 오셔서 DMZ 네. 평화 일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음. 그리고 이제 국내에 수많은 전문가들, 네. 수많은 분이 아니라 세 분의 또 전문가들이 일주일 간격으로 해서 DMZ 상황에 대해서 강의가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8, 9, 10월 1회씩 화면이 안 나오나요? 월 네, 1회씩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월 1회씩 DMZ 방문을 합니다. 네. 그래서 김포부터 시작해가지고 DMZ 서쪽 지역의 김포부터 시작해가지고 파주, 연천 화면에 네. 나왔군요. 연천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11월 달에는 우리 김동균 장관님이 계시는 인제 고성 현장도 봅니다. 근데 DMZ에 가면은 DMZ는 우리 민족 순환의 어떤 산물이긴 합니다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노력이 가지고 민족의 축복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위기일수록 우리는 전화위복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위기일수록 비무장지대로 가자. 그리고 비무장지대를 가면은 군사적인 어떤 충돌 상황 때문에 긴장이 고조된 것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멋진 자연 풍광과 그리고 어떤 거기에 이제 또 두rum이라든가 뭐 독수리라든가 이런 세계적으로도 보호종으로 되어 있는 그런 새들도 볼 수도 있고요. 하여튼지간에 볼거리도 풍부합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가 조성될수록 우리 비무장지대로 갑시다. 비무장지대로 가서 비무장지대에 대해 노래하고 유튜브에서 비무장지대로 가자를 검색하면은 제가 예전에 올린 비무장지대라는 노래가 나옵니다. 구로 시민 합창단이 부른 비무장지대로 가자. 네. 문익환 목사님 시인데 비무장지대로 가자 이런 노래가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김동윤 장관님은 우리 여기서 양양 이렇게 방문할 때 김동윤 장관님 특별 연사로 모시겠습니다. 그래요. 기대가 됩니다. 네. DMZ 길라잡이 음, 학교 저희가 이제 화면에 띄워드리고 있는데 네. 지금 계속 모집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렇죠? 예. 자 프로그램도 저희가 다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 방법까지 나와 있습니다. 예, 보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마이 TV에서 예. 협조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대변인님 그리고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나눴던 얘기 평화의 중요성, 평화가 정말 제일 중요하고 그걸 지키는 게 필요하다 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얘기를 듣고 저희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예, 제가 그 중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위험한 뭐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남북 간의 모든 소통 채널이 완전히 중단되었다는 것이 지금 심각한 네. 위기를 대변하는 그 사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방식으로라도
그 남북 간의 네. 소통 채널을 빨리 구축을 해야 됩니다. 음. 한 채널이 됐더라도 남북 간에는 급할 때 네. 또 무엇인가를 빨리 전달해야 될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대화 채널을 조속히 네. 구축하는 노력을 윤석열 정부는 당장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 네. 두 번째로 9.19 군사 합의는 지난 정부의 산물이 아닙니다. 9.19 군사 합의는 지난 6.25 전쟁 이후 70여 년간 한반도의 위기를 항상 그 민감하게 만들었던 남북 간 접경 지역 일대에서의 상호 적대 행위를 중지하기 위한 정말 어렵고 힘든 합의였습니다. 네. 이 합의는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 상태를 유지하는 아주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그래서 9.19 군사 합의 조기 복원이 네. 지금은 절실히 필요합니다. 적어도 9.19 군사 합의를 통해서 남북 간이 접경 지역 일대에서라도 네. DMZ 일대 또 NLL 일대 음. 또 공중 접경 지역 일대에서라도 상호 적대적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네. 우선 한반도의 위기 관리의 첫 번째 단계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 꼭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대북 전단이나 확성기 방송과 같은 서로를 자극할 수 있는 수단을 지금 정부 차원에서 쓰고 있어요. 네.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하. 적어도 지금은 상대방을 자극하는 또 한반도의 위기의 상황을 고조시킬 수 있는 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지역에서 어떤 형태의 군사적 충돌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은 네. 지금은 중단시켜야 됩니다. 적어도 탈북자 단체가 대북 전단을 저렇게 정부의 방조하에 뿌려서는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조치들이 우선 조속히 시행되어야지 아마 한반도의 이 어려운 위기 국면이 이제 넘어가서 다음 단계의 이 평화의 벽돌을 또 하나 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발점은 DMZ로 가자가 우선 그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참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6.25 전쟁 74주년을 맞아가지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모색을 해봤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남북 간의 대화의 재개, 또 소통 채널 마련이 가장 중요해 보이고요. 서로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뭐 풍선 날리고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된다. 거기서부터 서로 간의 신뢰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기본 단계가 시작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두 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도 또 우리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말씀도 들어보는 시간을 아유, 갖도록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